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정말 자연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갑자기 쌀쌀해지니까요,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오늘 아침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 겉옷 준비하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월요일 순서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정권 교체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내년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대선의 기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얘기죠. 누구나 모두 다 예상은 한 발언입니다만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세력이 대두된 상황에서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중도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런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경쟁은 끝났고 단결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대선까지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내에 전당대회가 없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신이 거의 확실하게 대선 후보의 자리를 거머쥐었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결이라는 것이 같은 목소리 일색이라는 것을 의미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들 목소리들끼리 치열한 논쟁을 해야 당의 개혁적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런 개혁과 변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핵심 지지층들은 단결할지 모르지만 지지층의 외연 확대는 물 건너갈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결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경쟁이 치열해야만 대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음을 문재인 전 대표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사드 반대 당론 채택,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한 얘기입니다. 추미애 신임 대표 때문에 당혹스러워진 것 새누리당이라고들 하죠. 추미애 대표의 선명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야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사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말고도 새누리당 비박계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고 하죠. 친문 세력이 명실상부한 주류로 등장하면서 결국 선명성 경쟁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내 주류인 친박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욱 과시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비박들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 이른바 제3지대론 주장이 더욱더 탄력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그 최근에 말이에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SNS에서 대부업체의 함정이라는 짧은 만화가 굉장히 화제라고 하는데, 예? 예. 30일 이자 면제 대출 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2달간 벌인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에서 4,405명의 불법 대부업자, 유사 수신업체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는 심지어 연이율이 4,300%의 살인적인 고리를 챙긴 악덕 대부업체도 끼어 있었습니다. 4,300%, 43배라는 얘기인데 100만 원 빌리면 4,300만 원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최고이자율이 34.9%에서 27.9% 낮아지면서 민생 침해 범죄는 불법 사금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단속을 벌였거든요. 예. 그런데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이 대부업체의 함정이라는 이 짤막한 만화가 이 대부업체의 30일 이자 면제 대출 상품에 대해서 경각심을 돋우면서 단속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즉 개인이 돈 빌릴 수 있는 곳이 1금융권 은행권과 2금융권 예. 저축은행권 그리고 3금융권 대부업체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1, 2금융권 선호해도 대부업체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0일 이자 면제 대출 상품을 꺼냈다는 것이죠. 예. 이 마케팅 미끼 상품으로 던지면 이 30일 이자 면제 대출 상품을 연체 없이 한 달 정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순간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연체라도 되면은 더 이상 1,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체만 이용하게 될 신뢰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부업체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도 대출받으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데 그 정도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 대부업체 함정이라는 이 만화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예. 제가 링크 한번 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내년 상반기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적 상용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시험 모델을 운영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 없이 로봇이 투자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는데 예.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로보어드바이저 스테이지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액 투자자도 저렴하게 자문이나 이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자산 운용하려면 반드시 전문 인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 상반기 동안은 전문 인력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만으로 직접 자문, 이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보유한 IT 업체가 직접 자문회사나 금융회사 통하지 않고
이름력이 직접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화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테스트패드 시험 무대를 9월부터 운영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일정 규모 돈을 투자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운영해보고 투자 성에 맞춰서 자동으로 자산 배분하는지 시장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는지 보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테스트패드에 참가하겠다 의지를 보이는 곳이 한 10곳 이상이 되고 여기에 참여한 로보 어드바이저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계속 공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거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게 생겼네요. 이거. 글쎄 말입니다. 참. 자, 경찰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조직적 보험 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보험 사기 전체 금액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 유형이 뭐 고의 사고, 허위 과다 사고 그리고 피해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게 다음 달 31일까지 이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하반기 보험 사기 특별 단속 연계해서 조직적 보험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이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는데요. 이 보험 사기 유도하는 실질적 주모자들에 대해서 집중 수사한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허위과다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2013년 3,651억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증가세를 보여서 지난해 4,963억. 이게 적발된 것만 이거니까 적발되지 않은 것 치면 더 넘어간다는 거죠. 그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이 18.3%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요. 허위가다 입원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진단서적 각종 증명서류 허위 발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엄정히 대응하겠다.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와 공유를 강화해서 금감원,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한의사협회 등의 수사 결과를 통보해서 행정 조치가 가능토록 방침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바이애슬론 이게 스키하고 그러니까 이 스키 타면서 총 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바이애슬론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첫 메달을 따냈는데 메달의 주인공이 러시아에서 귀화한 선수라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 에스토니아에서 이 바이애슬론 하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거든요. 이 스프린트 종목에서 이 러시아에서 귀화한 안나 프롤리나 선수가 22분 29초 01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 바이애슬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따낸 첫 번째 메달인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귀화 선수들을 동계 종목에서 많이 영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프롤리나 선수도 지난 3월에 이 체육 분야 우수 인재로 특별 귀화를 한 선수이고요. 올림픽용으로 귀화 선수 영입해서 성적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논란과는 별도로 이 귀화 선수들이 성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좀 분명해 보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요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예.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였던가요? 뭐 400m 계주요. 400m 계주죠. 거기도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귀화한 선수가 있고 그렇던데. 일본은 근데 혼혈 선수였습니다. 혼혈 선수였습니까? 자메이카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이렇게 참 정말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최동호 평론가께서는.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툭 던져도 이걸 다 바로 잡아주시니까 저로서 든든하죠, 진짜로. 자, 진짜 대단하세요. 어제 프로야구 얘기 좀 해보죠. 두산이 기아를 크게 이겼는데 두산이 투수 교체할 선수를 기아에 사전 통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선발 투수는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경기 도중에 투수 교체하면서 상대 팀에다가 우리 이런 투수 마운드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예. 어제 이제 두산이 이현승 선수를 마운드에 올릴 때 기아에 미리 통보를 해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구에서 말하는 보통 이 불문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문율은 상대 팀에 대한 배려, 예의가 대부분이고요. 예. 또 이기고 있는 팀의
진 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승 선수가 두산의 주전 마무리 투수인데 이 김태형 감독이 어제 경기에서 무조건 등판시킬 계획이었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7회까지 0대 0으로 팽팽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두산이 8회 9회 점수를 내서 9회 9대 0으로 크게 앞서 있으면서 오히려 김태형 감독이 난감해진 겁니다. 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전 마무리 투수를 올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 거였었고요. 이 끝까지 한 점이라도 더 내겠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아 쪽에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현승 선수를 내보내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현승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고요. 이 두산이 9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려네요, 배려, 그죠? 예, 그렇죠. 이런 거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기에서는 로진백이 문제가 됐는데. 그러고 보면은 참 야구에는 조금 아까 얘기한 이런 것도 있고 불문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이 세세하게 룰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로진백이 송진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땀이 나게 되면은 이 공이 손에서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에다가 로진, 이 송진가루를 좀 묻힙니다. 근데 이 토요일 경기에서 한화의 이 장민재 선수가 로진을 너무 많이 묻혔다고 심판에게 주의를 받았고요. 또 SK 김용희 감독이 심판에게 어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진이 너무 많이 묻게 되면은 이 공이 날아올 때 가루가 좀 뿌옇게 흩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타자들이 공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진을 많이 묻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야구에서 때때로 이 로진을 많이 묻혔다 안 묻혔다 이거 가지고 시비가 일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은 야구가 무조건 치고 달리고 던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참 섬세한 운동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한화가 SK를 9대 1로 이겼습니다. 글쎄요, 김성 감독이 아주 좋았겠어요. 자, 어제 K리그에선 말 그대로 빅매치가 있었는데 이 무패 행진 달리는 전북 현대 FC 서울의 완승을 거뒀죠. 예, 그렇습니다. 왜 빅매치였었냐 하면은 전북 현대가 이 K리그 클래식에서 선두를 달리는 팀이거든요. 올 시즌 개막 후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겁니다. FC 서울이 2위 팀인데 이 전북의 무패 행진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팀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팀이었었고요. 근데 어제 이제 이 전북과 서울이 정면 대결을 벌인 겁니다. 이 결과는 서울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전북이 3대 1로 이겼거든요. 어제 경기로 전북이 2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요. 이 최강희 감독이 자신감 얻었습니다. 표현은 안 하겠지만 무패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 이 전북 선수들에게 특별 휴가, 3박 4일 특별 휴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단하네요. 무패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영에서 저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여자 선수 탈의실에 몰카 설치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죠. 중국 이 뉴스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참 난감해지는데요. 충북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습니다. 근데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이 진천 선수촌 여성 선수 이 탈의실에다가 몰카를 설치해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자신의 동료인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을 한 겁니다. 리오올림픽에 출전했던 또 다른 선수 한 명도 몰카를 함께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게 이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영연맹 분위기 자체가 운동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선수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 수영연맹에다가 메달 못 따도 좋으니까 국가대표 선수들 아무나 뽑지 말고 뽑더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 참, 아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 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 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 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홍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카타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예, 지금 8시 33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기흥 부근 2차로와 3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사고 여파에 있어서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도 서초 나들목 지난 지점 4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잠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 죽전에서 수원까지, 또 기흥 휴게소에서 오산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4차로에서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판교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또 송내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인데요. 소래터널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17km 구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는 순서죠. 오늘도 배석해 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합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출발 이종근입니다. 예, 목소리까지 이렇게 막 떨리시면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아침 새가을 서양호입니다. 이제는 있잖아. 이 얘기 안 하면은 섭섭할 것 같아요. 맨 처음 막 소름 끼치고 그랬는데, 아유, 예. 자, 우선 첫 번째,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토요일 날 전당대회 열었고,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오늘 첫 번째 다뤄볼 주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호의 의미입니다. 추미애호. 대구 출신. 이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죠. 일단은 예. 저는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서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온라인 10만 당원이 주인이 됐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10만 당원이 이제 권리 당원으로 한 3만 정도가 유입이 돼서 예. 이 온라인 10만 당원은 사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파들이 막 이 문재인호를 쥐고 흔들면서 탈당을 할 때 문재인을 구하자. 그러고 인터넷에서 막 이 함께 이제 서명부미 불고 하면서 다 돈을 내고 들어오고 막 한 그 온라인으로 받은 당원들 아닙니까? 즉 문재인 지킴이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권리당원이 되겠다. 대의원이 되겠다. 서로 밀어주면서 완전히 60% 이상의 몰표를 글쎄요. 아예 처음부터 추미애 의원, 양양자, 그다음에 김병관 이 세 사람으로 이제 몰표를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추미애 당대표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막 뭐 인터넷에서 하면 또 글로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홍위병 같은 그런 이 역할을 하는 이 온라인 10만 당원들이 장악을 하게 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영훈 소장. 네, 추미애 신임 대표님. 저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감사 인사말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호남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연합된 성격이 더불어민주당의 쭉 오랜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으로 대변되는 호남 그 세력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 세력, 즉 친문재인 민주화 세력이냐 아니면 비문재인 민주화 세력만 남았지 절대 다수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기 때문에 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지형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서 문재인을 지키자라고 하는 대도수 중심의 30대 40대의 야당 성향이 강한 분들이 대거 온라인 당원으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강성 야당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구도 속에서 당내 경선에 누가 뛰어들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따라서 이런 선명 야당을 요구하는 당원의 요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을 확대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특히 꼭 먹고 알 먹으면 기쁨도 두 배지만 슬픔도 두 배입니다. 친문 비문 간의 대립 갈등은 완화돼서 일사불란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장점이겠지만 반대로 당의 지지율이 추락되면, 추미애 지지율이 추락되면 바로 문재인 후보에게 직격탄.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한 사람이 같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리스크도 두 배가 됐다. 이 점은 좀 당 운영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대세개발 대목이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 좀 이따 우리가 할 텐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과 문재인 대표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를 완전히 거점화하려는 작업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한마디로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기반, 야당의 지역 기반은 호남에서 부산으로 옮긴다.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많고 많은 이번 시도당 연설회, 합동 연설회에서 부산만 갔어요. 그리고 부산을 갔을 때 당시 최인호 부산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부산이 몰표를 해서 문재인을 당선시키자.
이런 어떤 구호를 외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부산 그러면 아주 지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극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호남이 없어도 우리가 이번 지역구도 내에서 다자간 대결에서 가능하려면 부산을 일단 잡자. 그러니까 지역구도의 어떤 흐름을 변화시켜보자. 그러니까 외연 확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외연 확장을 크게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전 대표와 문재인 지지자들은. 지난번 대선 때도 전략적 극단주의 그 핵심 지지층을 위주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그때도 그랬어요. 총선 승리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런 배제론, 마이너스 정치의 지난번 대선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10만 당원들이 왜 문제냐면 이 정치 커뮤니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배제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아주 극단적인 결론을 늘 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커뮤니티가 옛날부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지금 장악을 했다면 어떤 문제냐면 배제 정치를 많이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 안 해도 돼. 문재인 대표 대선으로 가도 돼. 지역구도도 우리가 PK를 중심으로 해서 잘 생각해봐. 지금 PK와 TK가 연합해서 여당이었는데 우리가 PK로 완전히 우리께 되면 TK와 PK 연합제에서 하나를 우리가 가져가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제론으로 연합론보단 배제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네. 원래 잡은 고기한테는 미끼나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은 결국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해서 정권 교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그 PK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해 나갈 것 같고요. 예. 결국 그래도 호남은 결정적으로 대선 마지막에서는 그 야당을 찍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야당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에다가 표를 찍을지 아니면 제3지대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야권 재편을 주도하는 쪽이 국면을 주도하게 된다면 거기에 찍을지 아직은 호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느 것이 이 국면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신중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재 호남 민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예? 이게 새누리당은 친박 일색 아닙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만 당이 변하고 개혁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쪽 다 이러면 고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패권주의라고 계속 그 비판을 받아왔던 그 우려가 현실화된 거죠.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무난하게 대선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무난하게 너무 당연하게 말했네. 아니요. 무난하게 대선 후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무난하게 대권에서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무난하게 경선에서 된다는 건 스토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야권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 어떤 과정은 거의 그래도 상김시대 때는 무난하게 다 대선 후보 됐지만 대권 잡았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한 번에 YS도 그렇고 그거를 한 번에 잡았다고 하시면 좀 그런 게 뭐냐면 아니래? 진짜 10수년간의 스토리가 쌓여서 정말 그분들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의 스토리가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어쨌든 한 번씩 그렇게 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 그 정도의 정말 스토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YS나 DJ처럼 정말 젊은 시절부터 이 민주화에 어떤 온몸을 바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운명을 따라서 비서실장이 되고 그다음에 친구의 운명 때문에 운명이란 책도 쓰면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운명이었나 보다 하고 지난번에 나와서 떨어졌죠. 그럼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 4년 동안 무슨 스토리가 있죠? 친문 지지자들 모아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는 스토리?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 저는 뭐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그 친박과 친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친박은 경선 때 비박인 김문수와의 박빙의 대결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독수로 원사이드한 완승을 했죠.
대신에 중도층 외연 확장은 당내에 있는 비박으로 찾지 않고 김종인이라든가 이상돈이라든가 당 외부에 있는 세력들을 캠프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쇄했고 아마도 친문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사불란한 당을 만들어서 경선을 원사이드하게 빨리 끝내고 외연 확대할 수 있고 호남 지지를 복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을 캠프로 모셔와서 대선을 치르겠다. 즉 박근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단 여기서 문제는 결국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 이상돈을 잃어버려서 다시 보수 회귀하였고 손학규도 김종인도 관리 못하는 친문재인 세력들이 과연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한 어떤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손학규 전 대표 말씀하셨죠. 예. 김종인 전 대표 말씀하셨죠. 자, 이 문제인데 그리고 사실 무난하게 될 수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박이 미는 쪽도 무난하게 될 거예요. 그쪽 아마 그 후보로. 그쪽도 무난. 그러니까 이번엔 다 그냥 무난한 게 좋아. 사실 인생도 무난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바로 제3지대론입니다. 과연 무난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3지대론 좀 스토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건 스토리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무등산에 내년 겨울에 서서리 내리는데 오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다시 찾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유의미한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다음 대선은 양극단 세력과 그 다음에 반개혁 합리적 개혁 세력 간의 다툼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지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양극단. 그러니까 친노, 친박이 패권주의로서 극단이고 그다음에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꼭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뜻보다는 그런 제3지대를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제3지대의 합리적 개혁 세력이니까 그 안에서 한번 모아보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좀 진전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전된 날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된 날 광주에 가서 우리가 양극단으로 문재인 대표 측을 밀어붙였어요. 친문은 극단이다. 자, 그러면 제3지대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제3지대가 굉장히 열렸죠. 길은 열렸는데 다만 갈 길은 멉니다. 실제로 누가 깃발을 들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 빅텐트로 온 손학규 고문이 있고, 또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 있고, 이런 어떤 지형들 속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이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하죠, 지금 그런데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면 손학규 전 고문이나 혹은 정의화 텐트가 같이 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다른 사람이 지금 또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변수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이 상황을. 온갖 비난 다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전혀 다른 어떤 카드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별로 안 보이지만 카드가. 어찌됐든 이런 변수들이 제3지대론의 종합적인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좁쌀이 100바퀴 부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부르는 게 더 크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늘 왜 이러세요? 저는 제3지대 군소 후보들이 정계 개편으로 애쓰는 것보다 양강 체제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 개편을 확대하는 게 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51%의 지지라고 하는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친박이 미는 반기문 후보도 35% 이쪽 저쪽이고 문재인 후보도 25에서 30%이기 때문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51%에 의해서 이들이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자기의 진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한 정계 개편을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다. 즉 만약에 친박이 반기문 지지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손을 내밀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PK의 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YS나 아니면 김무성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 외연 확대하기 위해서 남경필 원희룡 같은 사람과 손을 잡을 수도 있는데 물론
공정한 경선을 보장할 경선에 대한 공정성이냐 아니면 집권 후의 연합정권을 위한 지분의 양보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부분이 개헌에 관한 문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호박이라고 하는 양강 체제에 있는 유력 주자들에 의한 정계 개편 주도성이 크지 제가 보기 제3지대가 하지만 3지대로의 실력화라는 것이 하나의 딜을 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어떤 기치로 모일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추동력 말씀을 드렸는데 추동력이 개헌이 될 것이냐. 과연. 개헌이라는 추동력으로 다 뭉쳐서 우린 모두 다 개헌을 이야기하고 개헌의 어떤 이 상황이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정당이 아니더라도 제3지대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 또 변수가 뭐냐면 자, 친박의 말씀하셨듯이 친박이 밀고 있는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 과연 친박이나 박 대통령이 어떤 수를 둘 것이냐. 저는 개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먼저 개헌하자. 그 개헌이라는 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죠. 사실 권력구조 개편이 사실은 지금은 이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어떤 논의 대상이 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내용은 많은데 나머지 뭐 이렇게 큰 이견은 없죠, 사실. 그것도 또 변수다. 박 대통령이나 친박이 그걸 받아들였을 경우. 제3지대가 깨질 수 있는 유효한 카드다. 전 딜을 하거나 지렛대를 하면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그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친박 친문에 반대되는 반대급부에 대한 친박 친문이 잘못하길 바라는 그래서 반대급부만 가지고는 몸값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제3지대인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어떤 인물이 모여서 현안에서는 이렇게 양강보단 다른 이런 문제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몸값은 단순하게 친박 친문의 반사이익만으로 없는 몸값은 요번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반토막에 보듯이 그거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친박, 반친문에 대한 반사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 점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거든요. 이거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친문과 친노가 달라요? 같아요? 이제는 다르죠. 저는 다르죠? 전당대회 때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친노라는 건 사실은 범친노라는 건 그 안에 민주화 세력까지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386까지 사실은 범친노라고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친노는 지역적으로는 이 부산을 거점으로 한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친노라는 옛날에 그런 어떤 굴레에서 완전히 좀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친노라는 것은 사실 노빠라고 좀 표현하죠. 그 그룹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외진들에서 출발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한. 그러니까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사고를 하겠다. 이게 지금 친문이죠, 완전히. 그렇죠. 사실은 진영 논리라고 친문 비문 구도, 주류 비주류 구도가 대선 때는 그런 구도보다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안희정 캠프냐, 박원순 캠프냐, 김부겸 캠프냐, 이재명 캠프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친문 비문 구별은 친문 이 구별은 약간 좀 의미가 대선을 시기로 해서는 좀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범친노 사이에서 이렇게 대선 후보군으로 다각화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박원순, 손학규, 이재명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분들은 사실 제3지대로 올 수 없는 분들이라고 봐요. 박원순 시장만 해도 사실상 쉽게 민주당을 벗어날 수 없는 게 박원순 시장을 두 개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하고. 그렇죠. 두 개를 그만둬야 되고 또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친문 세력과 또는 민주화 세력과 굉장히 겹쳐서 박원순 시장이 독립돼서 온건한 제3제도로 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이재명 시장도 사실 쉽진 않죠. 이재명 시장은 더 좌측이니까 이쪽 온건 중도 이쪽 세력 합리적 세력으로는 못 오죠. 예. 제3지대가 또 힘을 갖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대선은 총선과 달리 교차 투표가 없어요. 딜을 하기 위해서 지역표는 누구 당을 찍고
비례는 누구 당을 찍는다라고 하는 전략적 투표를 할 수가 없고 1인 1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 가더라도 결국은 정권 교체의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 정권 연장에 대한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이나 나머지 군수 후보들도 제3지대지만 사실은 정권 교체인 야당을 지분을 넓히기 위한 액션 플랜으로 봐야지 실질적인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고 두 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의 이 회사로 알려지죠. 정강을 지금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 출발 상큼하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